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입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남 작가와 문예통통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릴 때 제 소개를 간략하게 했는데요. 제가 글쓰기 그 기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선에 그것도 기회되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정봉향 선생님이라고요. 지금도 많이 보고 싶고 어디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 유튜브 보시면서 정봉향 선생님, 안동 일찍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하셨던 정봉양 선생님 혹시라도 아시면 꼭 연락 주셔요. 저희가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때 국어 시간에 그 장발장을 읽어 주셨어요. 그렇게 나눠가지고 며칠에 나눠가지고 수업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읽어 줬는데요. 그거를 진짜 기다리면서 이렇게 정말 궁금해했던 게 중학교 1학년 시절이었어요. 그때 책을 빌려서 바로 읽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책을 바로 못 구해가지고요. 선생님 읽어주시는 거 기다리면서 정말 재밌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 덕혜옹주 책을 미국 가는 언니가 주고 갔거든요. 빌려주고 갔어요. 이제 올 4월에 다시 오실 예정이에요. 이제 겨울 동안에 미국에 일이 있으셔서 가시면서 빌려주셨는데 제가 대강 내용은 알고 또 영화로도 봤기 때문에 덕혜옹주에 대해서 알지만 이 책으로 주신 거는 아직 충분히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책으로 통통해서 제가 이거를 저도 읽으면서 아직 이 소설로 된 거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나눠도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기 쓰는 거를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기는 누구라도 정말 이미 잘 쓰고 계시고 요즘 매일 쓰시지는 않지만은 다 써보셨던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꾸준하게 짧게지만 매일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제가 덕혜옹주 소설책 읽는 거를 한 며칠 나눠가지고 읽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도 마침 읽고 싶어서 펼쳤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랑 나눠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네, 덕혜옹주의 소설이고요. 건비영 소설가님이 쓴 장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1912년 5월 25일 덕수궁에서 그 고종 황제의 마지막 그 고종 황제의 딸로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962년 1월에 37년 만에 고국에 다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일본에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런 일생이 담겼는데요. 저랑 같이 조선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오늘 제가 한 20-30분 정도 앞부분 읽어보고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지금 한 400페이지 좀 넘거든요. 그래서 나눠서 읽으면은 이번 우리 덕혜옹주 소설 제대로 확실하게 알 것 같고 언니가 4월에 오시면은 잘 읽었다 그러고 책을 다시 반납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 조선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건비영 장편 소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그곳에 이름이 없는 황녀가 살고 있었다. 그 다음에 한겨울에 피는 꽃들, 그 다음에 말하라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에 그러면 제가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인, 오후 늦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기다리던 비였다. 창밖의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게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여인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둠이 짙어지자 하늘은 더욱 세차게 비를 퍼부었다. 비어있는 병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여인은 빗줄기로 흐려진 창밖을 내다보다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복도중앙 간호사실, 흐린 불빛 아래 간호사가 엎드려 졸고 있다. 여인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옆 병실로 숨어들었다. 그녀가 침대에 걸터 앉은 채 우두커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여인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한쪽에 치워두었던 휠체어를 밀고 와 천천히 그녀를 앉혔다. 그녀가 몸을 버둥거렸다. 가만히 계세요. 휠체어를 미는 여인의 손길이 몹시 조심스러웠다. 당번 간호사는 정신을 잃은 듯 자고 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었으니 아마 두어 시간은 지나야 깨어날 것이다. 흐릿한 불빛이 고인 복도를 빠져나가면서 여인은 휠체어 잡은 손에 잔뜩 힘을 주었다.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며 걸음을 옮기는 사이 여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누가 본다면 그동안 애써온 일이 허사가 될지도 모른다. 여인은 두려웠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와서 숨을 몰아쉬었다. 빗소리가 우산을 찢을 듯이 요란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이었다. 서둘러 길을 건너야 한다. 여인은 휠체어 위에 우산을 받치며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사나운 빗줄기 앞에서는 우산도 무용지물이었다. 여인은 파출소가 저만치 보이는 곳에서 우산을 내던지며 속삭였다. 다 왔습니다. 이제는 되었습니다. 저에게 업히십시오. 공손하게 등을 내밀자 그녀가 망설임 없이 달라붙었다. 여인은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다. 빗물이 흘러내려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들었다. 가까스로 주위를 살폈다. 파출소 앞에서 취객 2명이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출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다행스런 일이었다. 여인은 길을 건넌 후에야 그녀를 내려놓았다. 둘 다 한자복을 입은 데다 키와 덩치가 비슷해 얼핏 보면 쌍둥이 같았다. 어둠 속에서 불빛을 깜빡이며 서 있던 자동차 한 대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온 몸이 젖어들었다. 여인은 그녀의 손을 꼭 끌어쥔 채 자동차 불빛이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둘. 중절모를 눌러쓴 남자들이 여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에요, 여기!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손짓했다. 그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빗줄기는 여전했고 모든 사물들은 죽은 듯 엎드려져 있었다. 수고했소. 중절모의 사나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인 곁에 서 있던 그녀의 손을 잡고 자동차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숨어 있었던 듯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탕! 탕! 총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여인이 꼬꾸라졌다. 중정모를 쓴 남자들이 버둥거리는 그녀를 자동차 안으로 다급하게 밀어넣었다. 차는 곧 빗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빠가야로! 뒤에서 총알을 난사던 그들이 고개를 돌려 여인을 살폈다. 정신병원 한자복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여인은 미동도 없었다. 차가운 비는 세상의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듯 여전히 사납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곳에 이름 없는 황녀가 살고 있었다. 총명한 아이요, 너무 이치에 밝아 마음이 다칠까 두렵소. 유령의 시간 1909년 3월 2일 그들은 죽음을 맹세했다. 부노키예프스크에서 의병활동을 하던 비밀 결사체가 단주회였다. 3년 내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지 못하면 자살로 국민에게 속죄하겠다는 그들의 말은 은밀하게 그러나 바람처럼 빠르게 떠돌았다. 누구나 그 맹세를 믿고 싶어 했다. 그해 9월 이토가 북만주 시찰을 명목으로 러시아 대장 대신 코코프체프를 만나러 온다는 정보가 흘러들었다. 맹세를 기억하는 자들은 모두 들떴다. 10월 26일 마침내 하얼빈역에서 3발의 총성이 울렸다.
열차 회담을 마친 이토가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환영군중 쪽으로 가는 순간 누군가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세 발 다 명중이었다. 이어서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국내 대신 비서관 모리, 만철, 이사, 다나카가 중경상을 입고 쓰러졌다. 대한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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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을 부르짖던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의 이름은 안중근이라 했다. 일본군은 더더욱 잔인해졌다. 항일우병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눈치가 보이면 무조건 잡아들였다. 그렇게 끌려갔다. 온 사람들은 다 다른 이가 되어 돌아왔다.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거나 죽은 눈빛을 한 채 지냈다. 돌아오지 못하는 자도 태반이었다. 수상한 시절을 이용하는 자들도 있었다. 일본군 압작이라는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자들, 그 중에는 갑수도 끼어 있었다. 그는 혼잡한 세상에서 한 자리 꿰차고 싶었다. 일본군 눈에 들기만 하면 자신의 억울하고 비루한 인생도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생각만 하면 기운이 펄펄 솟았다. 욕심이 가슴 저 밑바닥에 용솟음 쳤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잘만 하면 내 서러운 인생도 끝낼 수 있다. 갑수는 암시를 걸듯 중얼거렸다. 나라가 묻어지는 판에 무슨 놈의 독립운동? 코웃음이 절로 나왔다. 일본군 앞잡이라고 뒤에서는 욕할 망정, 앞에선 슬며시 시선을 피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허승, 그놈만 잡아들이면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지. 주제소 순사의 목소리는 더없이 달콤했다. 다른 인생이라. 갑수는 희죽 웃으며 어슬렁어슬렁 발걸음을 옮겼다. 최부자 어른 생신이라고 온 동네가 다 술렁거렸다. 늘 줄임배를 움켜쥐고 사는 이들도 오늘만큼은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후덕한 최부자댁 인심에 사람들은 한껏 웃을 것이다. 그깟 음식쯤이야. 바람결에 묻어나는 고소하고 찰진 냄새가 빈속을 휘저었지만 갑수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허기쯤은 건들 수 있었다. 굶주림은 이미 익숙했고 그것은 그를 독하게 만들었다. 부모 없이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던가. 그 시간은 세상의 혹독함과 비정함을 가르쳤다. 밥 한 그릇을 빌어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멸시를 견뎌야 하는지 그는 온몸으로 체득했다. 다른 이에게는 어둡고 엄습한 장소였지만 주제소는 그에게 양지 바른 곳이었다.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막아주고 그나마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 기름진 밥 한 그릇을 빌어먹느니 굶더라도 주제소에 가서 빌붙는 게 훨씬 뱃속 편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다. 일본 순사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전부터 그는 몹쓸 놈이었으니까. 배가 고파서 감자 몇 알 훔쳤다고, 마음에 둔 처녀를 훔쳐봤다고, 짓불도 없는 놈이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다닌다고. 그뿐인가 머슴들 모인 투전판에서 돈을 딴 것조차 죄가 됐다. 부모 없는 자는 어디서든 천덕꾸러기요 몹쓸 놈이었다. 죽는 날까지 그 굴레를 벗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다.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벌벌 떠는 주제소 나리가 찾아왔던 날을 갑수는 똑똑히 기억했다. 자네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자네? 자네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존칭이었다.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다. 갑수는 더듬거리며 되물었다. 뭘 돕지요? 내가 일러주는 작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면 되네. 허승이라는 작자야. 아주 악질이거든. 한낱 장돌뱅이로 알았던 허승의 이름이 튀어나왔을 때 갑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게다가 악질이라니. 자신을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그에게로 옮겨 붙었다. 그것만으로도 뛸 듯이 기뻤다. 혐의는 명백했다. 장돌뱅이로 행세하고 있지만 실은 반일 우병단체의 끈앞풀이라 했다. 갑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날 시바스키는 갑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는 걸 잊지 않았다. 1909년은 그런 시대였다.
힘을 가진 자가 득세하는 세상, 권력의 그늘은 생각보다 안 온했고 일본의 빌붙은 친일파들은 황실조차 뒤흔들었다. 고종은 한갓 헛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 갑수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 허승의 집이 있는 산등성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매섭게 볼을 핥혔다. 빈속이라 그런지 온몸이 덜덜 떨렸다. 야산 솔숲에서 망을 보며 밤을 새울 요량이었지만 허기를 견뎌내는 것은 힘들었다. 눈앞에 뜨끈한 국밥이 어른거렸다. 허승 그 작자가 이처럼 환한 대낮에 올 리는 없겠지. 갑수는 휘적휘적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기 국밥 한 그릇하고 막걸리 한 잔. 뜨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대는 순간 노곤함이 적병처럼 에워쌌다. 빈속에 들어본 막걸리 한 잔에 머릿속이 어질했다. 갑수는 내친 김에 막걸리 한 주전자를 더 시켰다. 주모가 누나를 뒤룩거리며 술병을 거치게 내려놓았다. 술값이나 있어?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몇 배로 갚아줄 테니. 그는 허세를 부렸다. 하지만 주모는 막걸리 한 주전자를 끝으로 거친 욕과 함께 그를 문 밖으로 쫓아냈다. 갑수는 휘청거리며 솔숲까지 억지로 걸음을 옮겼다. 취기를 이겨내는 것은 힘들었다. 눈이 자꾸 감기는가 싶더니 설핏 잠이 들고 말았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했다.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겨우 운신할 수 있게 되자 주막쯤에서부터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모든 게 변했다고. 나 같은 인간도 행세할 수 있는 세상이야.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야산을 우렁우렁 울렸다. 그는 허승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느 집과 다름없는, 아니 더 초라해 보이는 초가였다. 그는 허술한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큰 기침을 했다. 기척이 없었다. 아무도 없나? 짐작은 했지만 막상 대꾸가 없자 화가 치솟았다. 고요와 정적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닥치는데도 걷어차고 집어 던졌다. 마당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놀라서 푸드덕거렸다. 허승의 처는 이미 어디론가 몸을 피한 것 같았다. 하긴 매일이다시피 찾아와 남편의 거처를 대라고 윽박질렀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가 어제 집어 던졌던 사규광 파편이 아직도 마당에 널려 있었다. 애 새끼 달고 어디로 간 거야? 갑수는 주인도 없는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물들이 여명 아래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놀라서 도망갔던 닭이 누나를 뒤룩거리며 다시 나타났다. 구구대는 닭을 보자 우라가 더 치밀었다. 마루 한쪽 기둥에 걸려있던 호미를 내던졌다. 날개 쭉지를 맞은 닭이 공중으로 하다닥 날아올랐다가 장독 뒤로 떨어졌다. 죽지는 않았는지 골골대는 소리가 이어졌다. 갑수는 불을 붙이다 말고 담배를 내던졌다. 그래, 누가 더 질긴지 두고 보자. 캬, 텟. 그는 벌떡 일어나 가래침을 사납게 내뱉었다. 당분간 집을 떠나 있게. 그가 보찜을 앞에 두고 말했다. 짐은 단출했고 말은 간결했다. 혼자 결정해 놓고 뒤늦게 집을 떠나 있으라는 말이 야속했으나 제천댁은 입술만 지그시 깨물었다. 어떠한 말로도 그를 돌려 세울 수 없음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단단했다. 만날 날도 기약할 수 없네. 제천댁은 입술을 더 꼭 깨물었다. 인연이 정녕 여기서 끊기는가? 아니다. 제천댁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인연이 그리 가벼울 수 있을까? 살을 맞대고 정을 나눈 세월이 그리 길었는데 어지러운 시절이니 미련 갖지 말라는 뜻인 줄 알면서도 제천댁은 그 속내조차 모른 척하고 싶었다.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평생 못 볼지도 모르지. 그의 말에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이를 악물어도 소용없었다. 침통하고 차가운 음성을 들으며 제천댁은 눈물을 닦았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 나라의 독립이 뭐 그리 중요하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달빛조차 이지러진 밤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겨우 참았다. 표정에도 담지 않았다. 어렵사리 내뱉은 것은 다른 말이었다.
참을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말 끝에 울음이 베어들었다. 바람처럼 떠돌다가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기만 하다면 이 자리를 지키리라. 제천댁은 치마자락을 움켜쥐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어루만졌다. 어루만지는 손길만큼은 그리 다정할 수 없었다. 저는 아이만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볼에 눈물이 아롱져도 어린 것에 잠은 깊었다. 평생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장 건네기 어려운 말을 기어이 하고야 마는구먼. 목소리에서 물기를 느낀 순간 제천댁은 사내를 올려다 봤다. 단단한 그의 목 언저리가 외롭게 꿈틀거렸다. 조심하세요. 그 말뿐이었다. 더 입을 열었다가는 통곡이 터져나오고 참았던 말을 내쏟을 것 같아 두려웠다. 사내는 말이 없었다. 속마음은 엿보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그의 발길을 재촉하듯 칼바람이 호술한 방문을 사납게 흔들어 댔다. 장승인 듯 서 있던 그가 바람처럼 방문을 빠져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제천댁은 그저야 울음을 터뜨렸다. 부디 조심하세요. 제천댁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사는 일이야 두렵지 않았다. 천하게 살아온 몸이 무슨 일을 하든 입에 풀칠이야 못할까. 그녀는 아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아이가 자박자박 걸음을 떼었을 때부터 그는 아이를 보고 하늘에서 보낸 복덩이라고 했다. 복덩이 계집애니 복순이지. 허승의 핏줄이니 허복순이지. 허허. 그 말 끝에 터뜨렸던 너털 웃음이 이명처럼 울렸다. 망해가는 나라에 태어난 여식이 어찌 복덩일까만 자는 것에 맑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런 듯도 하였다. 지난 봄엔 궁궐에서도 옹주마마가 태어났다고 했다. 나라님도 황녀의 얼굴을 보고 시름을 잊으신다 했는데 제천댁은 깊은 한숨을 쉬며 자는 아이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고종은 두 팔을 뻗어 허공을 더듬었다. 가지마오, 가지마오. 고종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고종은 스스로 내뱉은 말에 놀라 눈을 떴다. 선명하지 않은 꿈이 잠자리를 어지럽혔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건만 그때마다 가슴이 서늘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어깨가 시렸다.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로 통증은 나날이 심해졌다. 형체도 없는 사나운 기운에 휘둘리다 깨어보면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고종은 꿈속에서 보았던 환영이 그녀라는 걸 안다. 무엇이 그리 억울해서였을까? 그녀는 꿈속에서조차 환영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 곱고 아름다운 얼굴을 생시인 듯 만져보고 싶건만 고종의 꿈을 찾아오는 건 늘 그림자와 같은 환영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것에 옷자락이라도 있는 양 팔을 뻗어 붙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손끝에 닿는 건 칼날보다 쓰라린 허공이었다. 매번 두 손이 잘려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는 깨어났다. 꿈이라는 걸 깨닫고 용상에 앉아 어둠을 응시하노라면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성황후, 푸르스름한 기품과 곳곳한 눈매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게 했던 비운의 여인 황후. 우울하고 한탄스러운 목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황후. 그의 목소리는 방금 여인을 잃은 사람의 그것처럼 애처로웠다. 갈 곳 몰라 갈팡질팡하는 목소리가 산산이 부서지며 어두운 방 안을 맴돌았다. 절망을 견뎌내는 일이 죽음처럼 고통스럽다는 것을 왜 일찍 알려주지 않았소? 고종은 그녀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해 청량리 홍릉에 안장했다. 왕실 국고를 탕진하다시피 하면서 홍릉 행차를 위해 전용 철도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텅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럴수록 그의 가슴 속 회한은 더욱 단단하게 웅얼해질 뿐이었다. 미동도 하지 않았건만 그의 서러운 심사를 알리기라도 하듯 촛불이 흔들렸다. 그 틈에 그의 그림자가 한 번도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그대의 고운 손을 쓰다듬어 볼 수는 없는 것이오. 그대의 두 볼에 피어난 웃음꽃을 볼 수도 없는 것이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오.
그대는 지금 차딘찬 땅 홍릉에 누워있는 게 틀림없구려. 그는 간절한 바람과 체념 사이에서 휘청거렸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는 그 사실을 여태도 인정할 수 없었다. 세월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육신은 늙었고 나이는 60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건 그녀뿐이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었던, 고정을 진정으로 염려했던 단 한 사람이 없다. 고정은 황후의 유혼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켜내고 싶었소. 고개를 숙여서라도 지켜내고 싶었지. 그래, 당신은 지켜낼 수 없었지만 이곳만은 지켜내고자 했지. 그런데도 살얼음 위를 혼자 걷는 것처럼 자꾸만 춥고 두렵소. 자꾸만 몸이 움츠려드니 어찌해야 좋겠소. 그대가 사무치게 보고 싶구려. 고종은 일본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고 순종에게 이미 왕의 자리를 물려준 신세였다. 모든 게 부질없게만 여겨졌다. 해가 거듭될수록 왕후에 대한 그리움만 커졌다. 그녀가 부른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쩌자고 나를 데려가지 않는 거요. 저 아이 때문이요. 고종은 고개를 들어 경운군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 조선 왕가의 마지막 핏줄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 어린 것의 운명이 가여웠다. 망국의 옹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고종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핏기 없는 입술에 붉은 입자국이 생겼다. 어느덧 축시를 알리는 종이 가느다랗게 울렸다. 힘을 잃은 황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렸다. 네, 오늘 첫 부분 읽었습니다. 네, 아유 진짜 이제 덕혜옹주가 태어난 그 상황인데요. 고종이 이제 민비를 읽고 혼자 외롭게 그리워하는 부분인데, 유령예 시간 부분 오늘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가 있는데요. 또 읽어서 같이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연이어서 읽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은 여러분들도 또 소설 쓰기도 글쓰기도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많이 읽는 만큼 또 잘 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는 대로 집에 아마 성경 한 권씩은 거의 대부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없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성경은 대부분 그래도 많이 또 이렇게 아시는 책이고요.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 같으면 꼭 성경 읽기는 기본으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덕혜옹주 소설로 제가 마침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문예통통도 시작하게 되어서요. 영상을 올리면서 또 함께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도움도 되고 저도 또 읽으면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이렇게 찍으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유익하고 좋으네요. 네, 저도 이렇게 함께 읽는 분들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또 이 책을 또 읽는 즐거움도 있고요. 영화도 봤고 내용도 사실 다 알지만 권비영 소설가님이 쓰신 이 장편 소설을 읽고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누구나 다 잘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다른 분들이 쓰신 것들을 읽으면 정말 자기 쓰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소설, 저도 지금 소설 쓰고 있는데요. 제가 쓰는 소설 그 부분에도 또 다른 분들 쓴 거를 읽음으로써 또 많이 도움을 또 얻게 되기 때문에 또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정말 모두 작가분이세요. 다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잖아요. 숙제로 썼든 또 본인이 좋아서 쓰셨던 다들 글쓰기는 정말 기본으로 많이 하셨는데요. 어떤 이렇게 공모에서 꼭 뽑히지 않아도 실력이 있어도 사실 그 심사위원들의 따라서
뽑힐 수도 있고 못 뽑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스스로에게 나는 작가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기 생각을 풀어내서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다 작가시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물론 공모 신춘문예라든지 그런 공모할 때 당선돼 가지고 그 공개되는 그런 작가로 인정받으면 물론 너무너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본인 스스로 나도 작가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책을 또 즐겨 읽으시고 또 즐겨 쓰시면서 요즘은 꼭 그런 문예 공모를 통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또 책을 낼 수 있는 시대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그 글들을 모아서도 책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제 이름으로 낸 책은 없는데 동화랑 또 그동안 쓴 글들이 많아서요. 모아서 책도 이제 출간해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이제 배워가면서 제가 또 더 반가운 소식들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덕혜옹주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또 읽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그때 장발장 읽어주셨던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막 이렇게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4명이 있는데 항상 잘 때 그 성경 이야기를 항상 읽어줬거든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정말 그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상상하면서 누워서 자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저희 막내가 그림을 그린 거 보니까 그 야곱이 사닥다리 타고 천사 그 하늘과 이렇게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이렇게 걸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가는 그거를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준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와 정말 제가 성경 말씀 아이들 항상 읽어주는 게 아이들 양육에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었고 아이들 양육에 너무 좋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 정말 자녀들 잘 때 그 스토리로 성경 이야기 읽어주는 것도 참 좋고요. 낮에 또 같이 읽어도 너무 좋고요. 네, 저희 막내는 또 한글 성경 읽으면서 한글을 다 떼었거든요. 여기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도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읽고 또 같이 옆에서 읽으면서 우리 말을 통째로 기억하면서 한글을 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태어난 아이인데도 우리말 능통하게 잘하고 쓰기도 잘하고 카톡도 항상 한국말로 같이 이렇게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읽어주는 것들도 좋은데 제가 오늘 어릴 때 그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읽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은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는 것도 너무 아직 미숙하고요. 처음이어가지고 일단 함께 여러분들 뵙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다들 문학에 관심이 계시고 또 글쓰기를 또 잘하시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셨을 텐데요. 예, 같이 오늘 하루 마무리 하실 때 오늘 저녁에요. 오늘 또 감사했던 일들 한 5개 정도라도 꼭 감사 제목 쓰는 정도라도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제목부터 써보다 보면은 그 글쓰기도 하나하나 거기에 살을 덧붙이면서 더 이렇게 이어지고 더 추가로 또 좋은 글도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오늘 뭐 딱 한 줄이라도 정말 감사했던 거 써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게 또 일기 쓰는 거에 가장 큰 효과거든요. 감사했던 거를 기록해 보는 습관도 참 좋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뵐 수 있는 거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은혜 안에 잘 보내시고 또 어느 곳에 계시든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요.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가 읽으면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